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 현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의문의 변동을 지금까지 우리가 1강부터 17강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 의문의 변동 현상을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의 변동 현상을 1강부터 17강까지 쭉 배우면서 이걸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시험들이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수능을 대비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서 치는 내신 시험을 대비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시험을 치르고 어떠한 시험을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수준과 목적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어떤 수준에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치러진 6월 모의고사 4학년들이 친 시험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것과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보고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6월 모의고사 14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문제 유형이 단어를 주고 표준 발음은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단어를 주고 표준 발음은 주고 있고요. 단어를 주고 표준 발음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표기에서 이 발음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문의 변동 현상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발음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딱 띄는 게 첨가 현상이고 교체 현상이네요. 첨가에는 니은 첨가가 있었고 여기서 리을 때문에 유음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보시면 크게 물어봐요. 이건 그냥 첨가 현상으로 묶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얘 두 개는 교체 현상. 그래서 총 3회의 의문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파악해야 할 수준이 보이는데, 먼저 첫 번째, 표기에서 발음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1, 2, 3, 4, 5 이 선택지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비를 해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작년에 치러진 수능 문제도 한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때는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나왔는데, 최소 대립상은 우리가 수능 특강이라는 데서 친구들이 미리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문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의문이라는 것의 개념도 알고 있으면 최소 대립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더 도움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암기의 수준이 뭔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은 암기 숙지 정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보기에서 나오는 걸 보고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짝을 지어서 모음 체계도 다 주고 있고요. 그죠? 이 중에서 무엇을 짝을 지어서 비교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 개념, 최소 대립상이라는 거 몰라도 되지만 알아뒀을 때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다음, 작년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역시나 6월 모의평가처럼 표기와 발음을 주고 있고요. 로마자 표기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도 뭔가 특별한 여러분이 암기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발음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로마자 표기 알아두면 좋은데, 로마자 표기는 여기서 발음을 가지고 표기를 했는지 표기를 가지고 표기를 했는지 이 둘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표기했는지 하나하나 대조해 보실 수 있는 능력만 있었으면 될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문 변동 현상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알아야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적용할 수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문의 변동 현상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출제될 건데,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되죠. 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공부할 것인지 기출 문제들을 쭉 정리해보면서 보시면 크게 암기해야 되거나 알아야 될 것들은 없다. 대신에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숙지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의문의 변동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서 표기와 발음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여러분이 수능을 해결하실 때에 알아야 될 수준과 범위가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알아둘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1강부터 17강까지 쭉 수업을 한 걸 이 페이지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문론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의문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의문은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 있었고, 음소는 자음과 모음이 있었고, 운소에는 길이와 억양이 있었죠. 의문의 개념은 의미 변별의 최소 단위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문의 개념들을 쭉 알고, 자음과 모음, 길이와 억양이네요. 억양이 의문의 역할을 한다. 그죠? 그리고 자음과 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의문이 변화하는 의문의 변동현상을 살펴봤는데, 의문의 변동현상은 두 가지로 결과와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결과에는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 있었고, 원인에는 크게 동화와 이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동화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이 동화는 다시 방향과 담는 정도에 따라서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그리고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동화가 있었고요. 정도에 따라서 완전동화와 불완전 동화가 있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교체 현상으로 넘어가서, 교체 현상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 비음화가 있는데, 비음화에는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서 봤어요. 일반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되는 게 있었고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유음화, 비음화 할 때 사실 이제 리을 탈락도 있었죠. 넘어가서 고개음화, 된소리 되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배운 교체 현상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첨가 현상에는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가 있었고, 축약에는 자음 축약 현상으로 거센 소리 되기 봤고요. 모음 축약 현상 봤습니다. 자, 탈락에 대표적으로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히읗 탈락, 모음 탈락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의문의 변동 현상을 다 정리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목만 쭉 적어 놓고 수준과 범위를 정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지를 보고 알아낼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보면서 어디다 붙여놓고 쭉 볼 것 같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무엇이었지, 유음화는 무엇이었지, 비음화는 무엇이었지, 리을이 니은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혹은 반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정의를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규칙에 대해 설명하는 거였지, 그리고 이게 왜 교체 현상이었지,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숙지해 두시면은 크게 개념들, 선택지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 의문의 변동 현상을 쭉 적어놓고 붙인 다음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안 떠오르거나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복습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또 한 개 방법으로 아까 전에 표기를 주고 거기서 발음을 도출해내는 방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1강부터 지금 10시간까지 사용했던 예시들을 한 번에 쭉 모아봤어요. 그래서 표기와 발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발음을 도출해보면은 역시나 수능에서 다른 단어들이 나왔을 때에도 보고 도출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니까 한 장, 자, 두 번째 장 2장, 이렇게 세 번째 장,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5장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고 이 5장에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예시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출되고 있는지를 역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또 섞어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다른 예시, 표준 발음법 조항이나 이런 것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수능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봤고요. 이것들을 정리한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기출문제 정리겠죠. 그죠? 기출문제 정리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또 풀어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개념들을 모르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력평가 문제, EBS 문제 이렇게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면서 수능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태소라는 뜻의 단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